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 신고된 의심 환자 4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 답변서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살로 불리는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는 건 처음입니다. 식당 테이블의 위생 상태를 믿지 못해서 냅킨을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취재해보니 행주로 대충 닦은 식탁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최대 10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도 확인됐습니다. 이탈길에 서 있던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탑승자들이 운전교대를 위해 내리는 순간 벌어진 사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전국에 비상이 걸린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방금 전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났지만 오늘 의심 환자 4명이 새로 신고돼 격리 조사를 받기도 했고 전국 곳곳에서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오늘 의심 환자로 신고된 4명 가운데 3명은 첫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3명을 포함해 4명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 4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첫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과 접촉했던 이들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2차 감염은 없는 걸로 우선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최대 2주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추가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 뒤 시작되는 중국 춘절 연휴 동안 13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국 공항과 항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시간 반 전인 오후 5시쯤에도 중국 우한시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보건당국은 우한에서 오는 승객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체온을 측정한 후 입국시키고 있고 인천공항 측도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에는 전용 게이트를 배정해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출발한 배편이 들어오는 전국 여객터미널도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또 중국 여행을 가려던 국내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전국 지자체와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건너갔습니다. 우한을 여행하고 돌아간 30대 미국인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발 비행기 입국을 5개 공항으로 제한하는 비상조치에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첫 감염자로 확인된 30대 남성이 머물고 있는 워싱턴주의 병원입니다. 중국 우한을 여행하고 지난 15일 시애틀 공항으로 입국한 뒤 증세가 있어 병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That he is in satisfactory condition, being very helpful in us identifying particular people that he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미 언론들은 전염병의 진원지인 우한의 수산물 시장 등 위생 상태를 조명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s not a unique site in markets across China where both animals and humans are in close contact. 미 당국은 관문인 공항에 대한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곳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청두 이렇게 총 4편의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요. 네, 미 당국은 중국발 비행기에 대한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m kind of disappointed that they should have let us know that there were 2 sick passengers very close to us. 미국 당국은 모든 우한발 항공기는 5개 지정된 공항에서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번엔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러스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면 방역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을 오가는 열차에 베이징 권오혁 특파원이 직접 타봤습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 우한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속철 안. 전염병 확산 소식에 열차 칸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한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 열차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춘절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베이징 기차역의 검역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한을 오가는 열차는 대부분 이곳 베이징 서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체온을 재거나 우한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한시의 느슨한 초기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염병이 빠르게 번지던 최근까지도 수천 명이 참가하는 신년 음식 축제를 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有鼠年，所以我们做了很多类似于鼠类的一些作品。反正人家说南海鲜市场味道很重、很烂、很脏。 중국 내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설상가상으로 바이러스의 변이와 추가 확산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오혁입니다. 야당이 대학살이라고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사단 해체에 대해 윤 총장이 의견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내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2차 해체가 이어지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요구하는 긴급 문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윤 총장과 대검 참모들은 A4 용지 한 장 분량 의견서에 추 장관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6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 주기보다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도 담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윤 총장 의견서를 제출받았지만 국회에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추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죠. 내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수사팀 해체 인사를 발표하면 검사들의 추가 반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이곳으로 보낸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있다는데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건 어제입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이 있은 지 12일 만입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며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습니다. 통상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늑장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면 하루 만에라도 일선청에 배당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임명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 사건 배당을 미룬 채 죄가 되는지 자체 검토하려고 해 지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건 최종 결재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한 추 장관의 직제 개편안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직접수사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인 만큼 당초 서울중앙지검 대신 법무부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이 유력했지만 배제된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검사장에게 네가 검사냐라고 항의한 후배 간부가 심 검사장에게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고 수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상갓집 항의 이후 처음으로 출근한 어제 오전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은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에 심 부장은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 이후 대검에 부임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 부장을 향해 내가 검사냐라며 공개 항의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양 선임연구관은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고 수사에 매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선임연구관이 인사 직전 수사하고 보고할 사안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지휘해온 양 선임연구관은 내일 발표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이동일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 수사팀은 백원호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만큼 인사 전 사건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을 또다시 감쌌습니다. 검찰을 조작, 비열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손양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도 좋다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논란에 최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검찰 수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은 전형적인 조작 수사,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한다면서 검찰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허접한 수사 결과, 실명 공개 협박, 검찰권의 남용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며 최 비서관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 수석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최 비서관 기소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 수사팀은 오늘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하고 결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반박 형태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지만 검찰 주장이 왜 허위인지 대해선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오늘 서울 사당동에선 SUV 차량이 피자 가게로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차량이 바삐 오가는 도로. 왼쪽에서 흰색 SUV 차량이 빠르게 도로를 가로질러 정면에 있는 상가로 돌진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한 시내버스도 깜짝 놀라 비상등을 켭니다. 사고 충격음이 얼마나 컸는지 한참 떨어진 다른 상점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기도 합니다. 사고 차량은 피자 가게 유리벽을 뚫고 들어가서야 돌진을 멈췄습니다. 이른 오전 피자 가게가 문을 열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들이받친 통유리벽은 산산조각 났고 내부 집기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확인한 결과 기어는 주차 상태였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이 차량에는 5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부부가 잠시 내린 사이 이 차량은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 50m 앞에 있는 피자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부부가 차량을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어놓는 걸 봤다고 말합니다. 트렁크 이렇게 열어놓고 막 짐 싣고 이러는 것 같던데 부부가 아저씨가 막 옆으로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차가 잡혀. 경찰은 부부가 내릴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걸 잊었거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지난해 반려견 토순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해 연이어 실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인이 손을 내밀자 반려견 토순이가 머리를 가져다 댑니다. 머리와 앞발을 부벼대며 주인에게 애정을 표시합니다. 토순이 주인에겐 이젠 추억으로만 남은 기억입니다. 지난해 10월 집을 나섰다 주인을 잃어버린 토순이는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토순이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토순이가 자신을 향해 짖는 게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도 감안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해온 토순이 주인은 8개월 징역형은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8년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8개월이라고 하는 거고 8개월 살고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상처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근 법원은 동물 학대범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고 죽인 남성도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명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법원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동물 학대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팔에서 실종된 교사 4명과 함께 산에 올랐던 일행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6m 앞서가던 선두그룹이 눈사태에 휩쓸렸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해외 교육봉사에 나섰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기자들을 만난 교사는 동료를 남겨두고 온 비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상당한 각오를 하고 솔직히 동료들도 같이 못 오고 이런 심정에서 여기에 서는 것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전날 눈이 많이 내려 산행이 불가능해지자 논의 끝에 하산을 결정했고 2개 그룹으로 나눠 하산하던 중 선두 그룹이 눈사태에 휩쓸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 사이의 거리는 불과 6m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은 거리는 안 두고 좀 선두 그룹하고 앞에 후미 그룹의 앞에 있는 분들은 6m 정도 그 정도 거리였다고 얘기합니다. 현지 수색 상황도 전했습니다. 로찌 중심으로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마도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어제도 하고 상당한 유류품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늘 귀국한 교사들에게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실종 교사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근 동굴에 있는 물을 끌어와 사고 지점 눈을 녹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CJ ENM 투표 조작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 해체에 대해 팬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 부당한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팬심의 위력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CJ ENM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했지만
축구표 조작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X1. 아이존과 엑소원 멤버들의 활동 재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CJENM은 일부 소속사가 재결합을 반대했다며 X1 해체를 선언했고 CJ가 짓밟았고! CJ가 짓밟았고! 화가 난 팬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멤버들 앞에서 내가 너를 프로듀스를 보고서 좋아하게 됐어라는 말이 멤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곳 상암동 CJENM 사옥앞에는 무려 800여 명의 팬들이 모여있는데요. 이 각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X1 활동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CJENM이 나서서 소속사를 설득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멤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체 발표를 한 것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CJENM은 소속사 간 협의를 통해 X1이 해체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에도 X1 멤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 팬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깜짝 결혼 발표를 한 그룹 엑소의 멤버 첸에 대해서 팬들이 탈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현역 부사관에게 결국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자정 전역을 해야 하는데 해당 부사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남고 싶다고 반발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 수하사가 오늘 자정부터 군복을 벗습니다. 육군이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 정도 복무기간이 남은 변하사의 전역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군병원은 주요 부위 적출로 변하사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했고 전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변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육군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법령과 절차에 따른 의무조사라며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전역 통보를 받은 변하사는 오늘 자정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변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수술을 받으면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가 군에서 차별받지 않고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변하사는 군의 재심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례 없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죠. 대출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비싼 서울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채널A가 지난해 서울주택 자금 출처 계획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김남준, 박정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였습니다. LTV와 DTI를 대출 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하지만 지난해 서울주택팀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보니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비율은 40%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방식은 갭투자였습니다. 과거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작을 때 나온 말이지만 최근에 전세를 낀 모든 구매를 의미합니다. 이런 갭 투자가 전체 거래의 45%나 됐습니다. 특히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갭 투자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강남 3구에 집중된 20에서 30억 원대 주택만 보면 10채 중 6채에 달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자 일단 전세를 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자기 돈으로만 집을 산 현금 부자도 10%가 넘었습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이런 현금 부자의 비중이 특히 높았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우회 방식의 투자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20억 원에서 30억 원대의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특히 높은 곳인데요. 실제 어떤 패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20억 원대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자 공인중개사들은 강남집을 꼭 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묻고 따지고 하는 순간에 끝나. 생각하고 안 하고 하는 동안 하고 5,100억 올라. 1216 대책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사야죠. 이 앞전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요 시기 지나서 아무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올라가요. 자금이 10억 넘게 부족하다는 말에 아예 전세를 끼고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빵빵하게 넣을 수 있는 입주되어 있는 집을 찾는 거지. 이런 집 같은 경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갭 투자 증가가 강남 지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거나 뒤따라서 또 역시 주택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중국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뜨거운 허거 육수를 끼얹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끓고 있던 육수를 그대로 뒤집어 쓴 남성은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세계 한수아 기자입니다. 중국 수저우시에 있는 한 식당. 한 남성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더니 다른 남성이 멱살을 잡습니다. 이어 옆에 있던 남성도 냄비를 통째로 든 뒤 맞은편에 있던 남성의 머리에 끼웠습니다. 이 냄비에는 육류 등을 익혀 먹는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 육수 2리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수를 끼얹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펄펄 끓는 육수를 뒤집어 쓴 남성은 머리와 귀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해안가의 한 거리가 휜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 글로리아가 상륙하면서 바다 물거품이 주택가까지 밀려온 겁니다. Es un desastre. Yo creo que no hay palabra más clara que nos diga qué situación tenemos ahora en Tossa de Mar. Este desastre, el agua. 마치 세제를 풀어넣은 것처럼 보이는 이 물거품은 금방 녹아버리는 일반 거품이나 눈과는 달리 바닷속 유기물이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스페인 당국은 일단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톱스타인 윌 스미스. 최근 자신의 영화 홍보를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기사로 나섰습니다. Hey, I'm your Lyft driver. I don't have all day to be waiting. Get in. 승객들도 깜짝 놀랍니다. Dude, no way. I'm here with my boy Will. 윌 스미스는 승객들에게 1년간 차량 공유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외식을 할 때면 이렇게 냅킨을 깔고 수저를 놓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냅킨에 휴지를 하얗게 만드는 물질이 몸에 해롭다는데요. 그렇다면 행주로 닦은 식탁은 깨끗할까요? 취재진이 측정해보니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많았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식당에서 수저를 놓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상위에 이렇게 냅킨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수저를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일종의 예의 같기도 하고 또 식탁이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냅킨 위에 수저를 놓는 것 과연 위생적일까요? 점심시간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사람 수대로 수저를 놓는 건데요. 아니, 편지 어디 갔냐고. 막내 누구야? 자연스럽게 냅킨을 깔고 숟가락, 젓가락을 차례로 올려놓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당연한 절차처럼 냅킨을 뽑아 수저를 받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위생적으로 생각해서 까는 거. 숟가락 주면 그냥 나쁜 건 아니니까.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손님 27팀 중 16팀이 수저 밑에 냅킨을 까는 행동을 했는데요. 냅킨 위에 놓아뒀던 수저로 음식을 먹고 다시 냅킨 위에 놓았다 들었다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냅킨 위에 올려둔 수저,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냅킨을 무작위로 수거해 관찰해봤습니다. 냅킨에는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먼지가 상당수 붙어 있는데요. 이 위에 수저를 놓으면 먼지가 수저에 묻어 코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냅킨에는 냅킨을 하얗게 만드는 형광증백제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수거한 냅킨 8개의 자외선을 비췄더니 그중 3개가 파랗게 보입니다. 바로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겁니다. 형광증백제가 몸에 들어가면 장염 등 소화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계속 접촉할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기관지염의 위험을 높이고 혈액암, 비인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냅킨 없이 식탁 위에 수저를 놓는 건 괜찮을까요? 식당에서는 식탁 위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자리에 앉으려 하자 행주로 대충 문질러 닦아주는데요. 이거 여기 깨끗한 거예요? 하지만 행주질을 하고 난 식탁에는 고춧가루와 이물질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들며 계속해서 사용하는 식탁. 하지만 청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식탁을 닦았던 행주로 또 다른 식탁을 닦고 아무 곳에나 방치해 두기까지. 행주 관리 상태 엉망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쓰던 행주를 장사를 마친 뒤에야 딱 한 번 빤다는 말도 합니다. 언제 빨아요? 중간중간에는 팔 시간이 없으시고. 또 다른 식당을 가봤습니다. 앞선 손님이 식사를 한 상을 치우고 있는 직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 손님이 한번 사용한 물티슈를 이용합니다. 손님이 쓰고 버린 물티슈가 행주 역할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식당에서는 식탁을 닦던 행주로 의자도 닦고 직원의 손도 닦습니다. 행주인지 걸레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행주로 닦은 후에 식탁의 상태는 어떨까?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식당 테이블 기준치 500에 30배인 15,000이 나왔습니다. 다른 식당 6곳도 최소 13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세균 오염이 화장실 변기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가장 오염도가 높게 나온 새 식당의 식탁 표면 세균 검사를 해봤는데요. 48시간의 배양 결과 그중 2곳에서 대장균이, 3곳 모두에서 황색 포도 상구균과 곰팡이균이 증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젖은 행주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계속 번식을 하게 되겠죠. 개체수가 올라가면 복통, 설사, 혹은 식중독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주 같은 거를 끓는 물에 삶아서 미생물들을 죽인 다음에 완전히 건조시켜서 또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미생물들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당 위생이 불결해 보인다면 수저 받침이나 개인 접시에 수저를 올려두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식당의 위생관념 개선입니다. 식당을 찾아준 손님을 위해 깨끗한 행주를 사용하고 행주와 걸레를 구분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아 교육을 시켰습니다. 막말을 막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 사례를 든 게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 것이었습니다. 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130여 명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인데 성인지 감수성과 공직자의 자세 등을 주제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등 미투가 지난 2018년 정치권의 큰 이슈였던 만큼 관심은 성인지 교육에 쏠렸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발언을 부적절한 사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여단장 무대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라는 얘기하는데 영상을 보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고 남 최고위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근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도 강연에 참석했는데 소감을 묻자 말을 아낍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또 총선 후보자들도 더욱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심하게 될 거예요. 민주당은 최근에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교육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 칼자루를 쥔 공천관리위원 명단을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근들은 배제되고 황 대표를 비판했던 김세연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성시영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으겠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통합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부터 무엇이든 어떠한 역할과 어떤 책임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공천관리위원회는 황 대표 측근들이 배제됐습니다. 대신 좀비 정당이라며 황교안 사퇴를 요구했던 김세연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전직 당대표들의 협조도 아직까진 미흡합니다. 전직 당대표 7명에게 5천을 제안했지만 참석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좀 힘든 때 우리 비대위원장님, 대표님의 지혜를 좀 듣고자. 오찬에 불참한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은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라며 황 대표의 험지 출마 요구를 재차 거절하는 SNS 글만 남겼습니다. 당 밖의 목소리도 제각각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통합 범죄에 포함시키는 그런 보수 통합이라면 저희들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실제 통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가볼까요? 네, 넋이 깃든 충북에 오늘 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제 소명을 찾겠습니다.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총선에 출마를 했네요. 그런데 이 출마 지역구가 봉화마을 있는 김해도 아니고 충북인가 보죠? 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곽 변호사의 본적지긴 해도 태어나서 자라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답변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입니다. 어느 날인가 칼순을 앞두신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할아버지 묘소가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혹시라도 정치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이곳에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좀 독특한 이유네요. 예, 아무래도 조상에게 은혜를 갚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문석균 씨 이야기하면서 앞반 찬스 논란이 나왔는데 이번엔 이건 장인 찬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출마할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충북 옥천은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인인 노 전 대통령 딸이나 장모인 권양숙 여사는 출마를 찬성하는 건가요? 예, 직접 보시죠. 제 와이프요.
제가 걱정 많이 합니다.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걱정 반, 격려 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이 사안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를 갖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아까 640만 불 당시 가족이 받았다라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게 640만 달러를 건넸고 그중 약 40만 달러가 곽 변호사의 부인 노정현 씨에게 갔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곽 변호사가 출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가볼까요? 예, 극한 직업이란 영화 아시죠? 네. 거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구애는 없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극한 구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용주 의원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 뒤에 이용주와 더불어 이런 글씨가 보이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가요? 그 글씨가 바로 극한 구애의 포인트입니다. 이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 승리한 뒤 민주평화당을 거쳐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파란 배경도 그렇고 누가 봐도 민주당 소속 같네요. 이 의원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 뒤에 파란색 잠바도 준비해서 왔었는데 깜빡해서 안 입었는데요.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근데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민심이 괜찮나 보네요. 저렇게 이 의원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예, 지난 총선까지만 해도 호남에서 반문재인 정서가 강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까지에는 걸림돌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리얼도 관련 질의에서 논란이 비행기에 있어 실적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렇게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이 의원 하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주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만 서울에 집이 6채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가장 집이 많은데요. 현재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할 다주택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라 이런 매각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과연 모두 매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이용주 의원에게 입당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의원의 짝사랑 같은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이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적을 옮긴다면 왜 옮기는지 유권자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고3 유권자가 등장합니다.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육적 차원에서 좀 광범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의 성향이라든지 지도 방식에 따라서 이게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안팎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에 기존처럼 후보자들이 교문 바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차량 인쇄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현행 선거법상 학교 운동장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여서 연설할 수 있지만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운동장 연설과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반면 학교 안 교실에서는 선거운동 아예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학교 안 사무실을 찾는 건 선거법상 금지 행위인 호별 방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옥내 후보자 토론회의 옥내에 교내도 포함할지를 두고는 선관위가 고심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 18세 고3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개별 동호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학내 동아리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다만 개별 SNS 선거운동은 비방이나 허위글 등을 올리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겨우 37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소망이가 3.5kg의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생존 확률은 1% 정도였다는데 기적을 만들어낸 의료진과 부모님을 신선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이 소망이가 의료진과 부모의 축하를 받으며 집중치료실을 떠납니다. 지난해 7월 임신 24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이후 첫 외출입니다. 태어날 당시 소망이의 키는 25cm, 몸무게는 370g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손에 쥐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아기였습니다. 호흡기와 소화기관 등 신체 모든 장기가 미숙한 상태였고 각종 합병증에도 취약해 생존 가능성은 1% 미만이었습니다. 생후 일주일 만에 기흉이 생겨 가슴관을 삽입하고 2달 넘게 인공호흡기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탈장 증세로 전신 마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과 의료진들의 노력 속에 소망이는 모든 고비를 꿋꿋이 견뎌냈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4시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가 힘을 내줬고 옆에서 부모님들이 응원을 해줬고 저희 의료진들이 우리 아기처럼 봤기 때문이라고. 3.5kg 체중으로 퇴원하는 소망이는 스스로 호흡하는 건 물론 엄마를 보고 웃으며 분유도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쑥쑥 자라서 나중에 너가 컸을 때도 이렇게 받은 사랑만큼 많은 사람들한테도 사랑이란 걸 베푸는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채널A 뉴스 신선입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이 개정됐죠. 상대 이란국의 공격 전력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보유 미사일 수가 북한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란이 유주선과 원유시설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를 어지럽히던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모인 걸프 합참회의에서 구체적인 이란군 전력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이 기록된 문서에는 이란군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4,500기와 드론 10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이 중동 내 탄도미사일 최다 보유국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이란 전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보다 4배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청해부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막대한 양의 중거리 대함미사일과 물밑에서도 미사일처럼 솟구치는 어뢰, 사우디 정유시설과 선박을 위협했던 공격용 드론 등입니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이란이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 경비를 맡은 혁명 수비대는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어뢰와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왕건함이 수중 센서를 보강하고 어뢰와 드론 공격, 방어 전력을 갖추고 나왔지만 혼자 활동하는 만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고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J 코퍼레이션 회장 등 가족들과 임직원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결식 후 신 명예회장의 운구 차량은 롯데월드 타워를 돌고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향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남부지방만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충청과 강원 남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 무려 6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호남과 영남 일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온 뒤 내일 정오 무렵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비 없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 또 길이 미끄럽습니다. 평소보다 서행 운전하시고 차간거리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초속 10m에 가까운 강풍이 동반되는데요. 이 정도면 불안전하게 설치된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설 연휴 동안 비가 오는 곳이 많은데요. 귀성길에는 동해안 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행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 다르겠죠. 먼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5만 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X 말고 아이들의 답변 이유도 들여다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손자가 많아서 많이 주면 안 돼요. 부모님 지갑의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기특한 생각도 많았습니다. 세뱃돈을 줄 어른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예상대로 가장 적은 10,000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저의 눈에 띈 한 아이의 답은 이겁니다. 3만 원 정도는 부모님이 뺏어가지 않아서 좋아요. 많이 주기보다 아이들이 잘 쓰도록 지도하는 것. 어른은 부담을 줄이고 아이는 내 돈을 써보는 윈윈 아닐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